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저금리 파티의 끝, 가장 뜨거운 논쟁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깜짝 놀랄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노동부의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거든요. 거기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94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측치 87만 명을 한참 뛰어넘은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실업률도요 5.4%로 낮았어요. 이전에 5.9%였거든요. 0.5%포인트 낮아진 거죠. 예측치보다도 더 앞선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현재 미국 고용지표의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과 연관이 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조건 저희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한국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그래서 이거의 두 가지가 충족된 이제 5월 금통위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언급을 시작한 거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보는데 여기서 고용지표를 가장 우선시하게 돼요. 자, 최근 성장률 회복과 물가상 불안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성장률 준수하게 6%대 나타나고 있죠.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대 폭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에 코로나19 그 심각한 팬데믹 충격 당시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매월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진행하고 있죠. 제로금리 지속을 하고 있죠. 게다가 제롬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긴축 가능성이 계속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 이 제롬 파월 의장은 거의 산타크로스 같은 사람이에요. 자, 항공모함 움직임에 비유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경제지표가 달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경제지표 달성됐다고 바로 금리 올리냐? 그렇진 않겠죠. 달성한 목표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소 1분기 정도는 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긴축은 언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자,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내년 말 정도에 되어야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앞당기 지금 8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준환 은행 총재가 목표 지표가 안 나와서 우리는 일단은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 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아직 금리 인상 멀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 잘못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지금 보험사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연준이 제시하는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완전 고용이에요. 실업률이 4% 정도 나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5.4%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3.5%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 실업률 4% 언제 달성하냐? 내년 정도 되면 달성할 거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전망을 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완전 고용 때까지 긴축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테이퍼링이라는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가겠죠.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국공채 매입하고 MBS 매입하던 거를 줄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전에 매입했었던 채권을 매각하는 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금리 인상이 완전 고용이라는 거고요. 그럼 그 전에 테이퍼링은 다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요즘 힌트가 계속 나왔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테이퍼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다? 8월과 9월에 나오는 고용보고서에서 80만 개 신규 일자리 규모가 늘어난다면 긴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7월의 지표, 8월에 발표된 게 94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럼 다음 달에도 이 정도 규모가 유지된다면 테이퍼링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번 고용지표 발표를 본격적인 긴축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지표가 확인되는 9월 초에는 이제 긴축이 확정될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9%까지 올라갔습니다. 7.3bp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면은 자, 9월 초에 종료되는 추가 실업수당 부분도 있고요. 미국 학교들의 본격적인 개학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구직 행렬이 이어질 거라는 부분이죠. 일자리가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편 두 가지만 일어나면 바로 고용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10년 만에 온 기회에 포기할 것인가요? 해서 이 내용은 정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부터는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한 제롬 파월 의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금융 불균형 우려가 누적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주택가격 지금 불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앙은행이 원하는 지표를 확인했을 때 변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이준환 총재가 직접 언급해요.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5월 금통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1분기 성장률 확인되니까 바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운을 띄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회의에서 연내 인상을 확정시켜버리고 야, 두 차례 올리는 건 긴축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개인적으로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예상합니다. 물가, 성장률, 금융 불균형 등의 요소가 현재의 금리를 2023년 초까지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인상 속도와 정상금리 수준은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2019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25%까지 올렸고요. 2020년까지 정상금리라고 할 수 있는 3%까지 올린다는 전망이 많았다가 미중 무역전쟁의 역풍을 맞아서 다시 저금리로 전환이 됐었죠.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건실하게 회복된다면 정상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기준금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뉴질랜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에 채권 매입을 전격 중단한 뉴질랜드 중앙은행, 지금 8월 4일날 어떤 기사가 나온 줄 아세요? 연내 3차례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냐? 결국에는 최근에 집값 불안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 요청을 한 거예요. 야, 너네 앞으로 통화정책 세울 때 주택 가격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정할 때 물가 지표 항목에서 제외되는 집값도 같이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 결국엔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국은행 부동산 시장에서 못 잡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분들 근거가 아예 이야기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과거에 2006년부터 2005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했는데 2006년에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리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올랐는데 오히려 금리 올린 것보다 2012년에 주택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던 게 금리 변화는요. 금리 변화 이후에 일정 시간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준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바로 부동산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이 끝난 6개월 정도의 시점에서 영향을 받고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 이렇게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금리가 크게 변하면 부동산 자산 가치는 다시 계산돼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8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8억의 가치를 볼 때 어떻게 내놓냐? 이 18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얼마 이자를 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0.3% 예금 금리니까 이자 소득 제외하면은 이자 소득세 제외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이 아파트 사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2.3%까지 올라가요. 예금 금리가. 이자 소득이 3,5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월 300만 원 깔고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는 다시 측정받아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야, 2.3%의 예금 금리가 나오려면 5차례 정도는 올려야 된잖아. 한다, 못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금리 패턴을 보면요. 한두 차례 올리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부분 대부분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한번 찾아오면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한 번, 두 번 올려서 안 되면 뭐 4번, 5번 이렇게 올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한번 찾아오면 어떻게 잠재울 수 있냐? 전 세계를 대운되는 금융 충격이 오면 잠재울 수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5.25%까지 기준금리가 뚝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3.25%까지 올랐던
있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우하향이었던 것은 결국에는 유럽 재정 위기였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없는 이상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고 기대된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은 기준금리가 1%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이외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현재 주택 매수자의 자금 확보 패턴을 보겠습니다.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본인 현금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포함해서 주택을 매수합니다. 이걸 영끌 투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실수요자들 금리 올라가면 집 팔까요? 금리 오른다고 팔지는 않습니다. 지출을 줄여서 이제 이자 부담이 높은 대출부터 갚아 나가겠죠. 자,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하죠? 현금과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대출 금리 그래 뭐 1%, 2% 올라갔다 쳐요. 이 사람이 2억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 올라갔으면 400만 원이고 월 한 30만 원대 수준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택 매도로 이어지게 될까요?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택을 급격하게 파는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가격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 투매가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금리와 전세 보증금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동시에 주게 돼 있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전세 보증금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이 못 견딜 정도의 전세 가격 변화는요, 공급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급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진짜 실감날 정도의 주택가격 하락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전제된다는 하에 2023년 하반기부터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공급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이 겹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